내 표가 입석이라고! 네, 입석입니다. 왜 입석이야? 규정 때문입니다. 본 규정 일본까지 걸어가는 말이야! 상견례 날 부모님께 모욕을 준 예비장인에게 싱긋 웃으며 윤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여행 시작입니다. 윤수연이 말한 여행 시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즐거운 시간 되세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정식집 청송원은 이 동네에서도 격식 있는 자리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묵직한 된장 향과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코를 감쌌고 바닥에는 광이 나도록 닦인 마루가 깔려 있었습니다. 방마다 족자가 걸려 있고 창밖으로는 정원의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격을 따지는 자리였죠. 그 자리를 고른 것은 한정호 씨 쪽이었습니다. 수연의 부모는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수연 아버지 윤만수 씨는 오늘을 위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짙은 남색 양복을 꺼내 입었는데 오래 입지 않은 탓에 어깨 솔기가 살짝 뒤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순례 씨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새로 하고 왔고 손에는 직접 담근 깍두기와 열무김치를 예쁜 보자기에 싸서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한번 맞추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정호 씨 일행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양복 위에 금색 단추가 달린 조끼를 더 입었고 자리에 앉아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부인 최명숙 씨는 진주 귀걸이에 단정하게 세팅된 머리,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윤만수 씨 부부를 보는 순간 한정호 씨의 눈이 아주 잠깐 아래로 향했습니다. 윤만수 씨의 손을 훑어본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시멘트와 철근을 만진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이고 손마디마다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이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가 오가고 자리가 잡혔습니다. 박순례 씨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직접 담근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봐주세요. 최명숙 씨가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옆에 서 있던 직원을 불러 조용히 건넸습니다. 직원이 그것을 들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박순례 씨가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기 전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말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소박한 책자였는데 여행 상품 브로슈어를 만들듯 공들여 직접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설인이 수연 씨가 밤새 만든 거예요라고 말하자 한정호 씨는 표지를 한번 훑어보고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취미가 많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이 한두 순배 돌았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의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수연은 말수를 줄이고 어른들 잔을 챙겼으며 설이는 두 집안 사이에서 이야기를 이어붙이려 애를 썼습니다. 윤만수 씨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고 박순례 씨는 되도록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한정호 씨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소리가 멎었습니다. 수연이 잔을 든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에 맞지 않습니다. 형편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만수 씨의 직업을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이라고 했습니다.
박술래 씨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것을 좌중에 밥상 위에 올려놓듯 말했습니다.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박술래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그라들었습니다. 물컵을 쥔 손이었습니다. 컵 안의 물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윤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정호 씨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 설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최명숙 씨가 조용히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인아,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 귓속말이었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 그 말은 충분히 퍼졌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 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로요. 윤만수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제가 모자란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외투를 집어들었고 박술래 씨도 가방을 챙기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살짝 떨렸고 가방 손잡이가 그릇 가장자리를 건드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찰랑. 방 안에 그 소리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설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볼 위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주차장에 나온 수연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설인과 함께 찍은 여행지 사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한번 보고 핸드폰을 뒤집어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밤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기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수연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서류를 처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 동료 이지수 씨는 알아챘습니다. 수연이 점심을 혼자 먹으러 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커피를 타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말을 걸면 금방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팀장 박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한 묶음을 수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 씨, 이번 주 출항하는 크루즈 단체권 최종 확인 좀 해줘요. 인원이 12명이니까 꼼꼼히 체크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예약 확인서, 객실 배정표, 단체 계약서가 순서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에 적힌 이름을 보았습니다. 단체 대표 인솔자 한정호, 만 62세. 수연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서류를 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전화를 받으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단체 여행 최종 안내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수연은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두툼한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전 그 한정식 집 방 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여보세요. 수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창 크루즈 여행 담당자 윤수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출항 관련해서
최종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정호 씨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담당자 씨. 잘 됐네. 우리 일행이 12명인데 VIP 대우 좀 잘 부탁합니다. 제가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수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에 돌아와 계약서와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객실 배정 기준, 입금 순서에 따른 좌석 자동 배정, 선택, 관광사전 신청 마감일, 선내 예약 시스템 안내 공지 발송 날짜, 수연이 이미 공지를 보낸 날짜와 한정호 씨 쪽에서 회신이 없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불법은 없었습니다. 꾸며낸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약서 안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연은 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번 크루즈 건 제가 직접 현장 인솔하겠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는 김 대리가 맡기로 했는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팀장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오전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크루즈 출항일 특유의 들뜬 공기가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단체복을 맞춰 입은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닷바람이 터미널 입구를 타고 들어왔고 저 멀리 부두에는 흰 선체의 대형 크루즈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 일행이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12명의 동창들이 저마다 캐리어를 끌며 입구로 들어섰고 한정호 씨는 그 중심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모임의 중심인물 같은 자세였습니다. 동창 한 명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역시 내가 총무 맡으니 든든하다. 한정호 씨가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던 한정호 씨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단체 인솔자 배지 받으러 왔습니다. 한정호라고 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단체 담당 인솔자 분이 따로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카운터 옆 통로에서 인솔자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감색 재킷에 회사 배지를 달고 캐리어 확인 명단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걸어와 단정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행 담당 인솔자 윤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정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잠깐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그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담당자 받고? 수연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솔자 변경은 출발 48시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한정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사이 동창들은 주변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잠시 후 탑승권이 배부되었습니다. 동창들이 비즈니스석 탑승권을 받으며 서로 보여주고 환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정호 씨가 받아든 탑승권에는 이코노미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창 한 명이 슬쩍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호야, 너 표 왜 달라? 수연이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입금 확인 순서대로 자동 배정된 결과입니다.
계약서 4조 2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한정호 씨는 주변 동창들의 시선을 느끼며 탑승권을 재킷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부두에서는 크루즈 출항을 알리는 낮고 긴 기적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기적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부두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5월의 부산 햇살은 아직 여름이 아니었지만 터미널 야외 대기 구역에 서 있으면 목덜미가 금세 따끔거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까지 더해져 줄.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등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크루즈 승선은 객실 등급에 따라 순서가 달랐습니다. 스위트룸과 발코니 객실 고객은 전용 라운지에서 먼저 체크인을 마치고 우선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이드룸 고객은 야외 일반 대기줄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죠. 그 사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었고 출발 전 공지 문자에도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터미널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서늘한 냉방 공기가 훅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소파가 놓여 있었고 직원이 냉음료와 다과를 담은 쟁반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동창 한 명이 탄산수를 받아들며 야, 이 맛에 비즈니스 타는 거야 라고 말하자 너털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정호 씨는 그 유리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고객님은 인사이드룸이시라 저쪽 야외 대기줄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한정호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단체 일행인데요. 직원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객실 등급 기준으로 구분되는 절차라 단체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말이 맞았습니다. 한정호 씨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동창들이 소파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창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한정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호야, 여기 시원해. 한정호 씨는 손을 한번 들어 보이고 야외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줄은 길었습니다. 앞에 30명은 좋게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햇살이 쏟아졌고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한정호 씨는 재킷을 입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재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인솔자 유니폼 재킷을 입은 채로 작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대기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생수병을 하나씩 나눠주며 기다리시는 동안 드세요. 곧 순서가 돌아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정호 씨 앞에 섰을 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생수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받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한정호 씨가 말없이 생수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지는 않은 채로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순서가 되어 카운터 앞에 섰을 때 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이드룸 고객은 선내 크루즈 카드 발급을 위한 추가 서류 확인 절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정호 씨는 계약서, 사본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줄이 길었고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태블릿으로 예약 정보를 불러와 직원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한정호 씨는 그 시간 내내 카운터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딱 한 번 옆을 흘끗 보았다가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승선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배는 가까이서 보니 더 컸습니다. 흰 선체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었고 갑판에서 사람들이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안내를 따라 통로를 걸어 들어가자 선내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냉방 공기, 은은한 조명, 로비에 놓인 커다란 생화 꽃다발에서 달큰한 향이 났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들거렸습니다. 동창들은 이미 자기 객실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코니 너머로 파란 바다가 펼쳐진 사진, 넓은 소파가 놓인 객실 사진, 창밖으로 부두 풍경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동창 회장이 다들 방 좋지? 출항 전에 갑판에서 모이자라고 올렸습니다. 한정호 씨의 객실은 7층 선미 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자 통로가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창문이 없었습니다. 조명이 벽 위에서 은은하게 켜져 있었지만 자연광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블 침대와 작은 수납장, 욕실이 전부였습니다. 좁다는 느낌보다는 막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캐리어를 세워두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크루즈 앱을 열었습니다. 객실 업그레이드 항목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 가능한 객실이 없습니다. 한정호 씨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단체 대화방에 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발코니에서 찍은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파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7층 통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한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억누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꾸민 거지? 수연은 시선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꾸민 건 없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굳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듯이요. 한정호 씨가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다물렸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자기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한정호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좁은 객실 안에 혼자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고르게 퍼졌지만 창문이 없으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깥이 궁금해도 커튼 하나 걷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재킷을 벗어 침대 위에 던져놓고 욕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출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이 미세하게 떨린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속도를 올릴수록 달라졌습니다. 선미 쪽 하부 데크는 엔진과 가장 가까운 구역이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이 침대 프레임을 타고 등 쪽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칙적이고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웅웅 하는 엔진 소리가 벽 너머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귀에 꽂히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정호 씨는 자정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내려왔습니다. 상부 데크 발코니 객실 쪽이었습니다. 동창들이 야간 갑판에 나간 것인지 복도에서 떠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잠깐 이어지다가 잦아들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엔진 진동은 여전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조식 뷔페는 9층 메인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수평선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했고 햇빛이 바다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동창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우야, 여기. 한정우 씨가 트레이를 들고 걸어가 앉았습니다. 동창들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숙면한 사람들 특유의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동창 회장 이봉수 씨가 어젯밤에 갑판에서 바람 맞으니까 진짜 좋더라고. 별도 잘 보이고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우 씨가 그랬겠네라고 답했습니다. 짧게요. 누군가 슬쩍 물었습니다. 정우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한정우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배가 좀 흔들렸어. 별거 아니야.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한정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 위에 오래 남았습니다. 조식이 끝나고 한정우 씨는 3층 안내 데스크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객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 발코니 방으로요. 요금 차액은 지금 바로 내겠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출항 이후에는 객실 변경이 선사 규정상 불가합니다. 한정우 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규정이요? 돈을 더 내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직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다시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변경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연이 프런트 옆으로 다가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출항 전 체결된 계약서에는 출항 이후 객실 변경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해당 항목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출항 후 객실 변경은 선사 규정상 불가합니다.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말투는 조용하고 친절했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한정우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잖아. 수연은 잠깐 한정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한정우 씨는 계약서를 한번 내려다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수연은 직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편으로 돌아가 통로 끝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물결이 배 옆으로 갈라지며 하얀 거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 창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점심 무렵 동창들이 선내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인 최 씨가 수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총각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딸이랑 비슷하겠는데. 수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30입니다. 최 씨가 어유, 딱 좋네. 우리 딸 한번 소개해 줄까? 라며 웃었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정우 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빠르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봉수야, 오늘 저녁 일정이 어떻게 되지? 그 자리에서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한정우 씨는 객실에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엔진 진동이 다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한정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거기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 아내가 동창들이랑 재미있겠다고 했습니다. 한정호 씨가 그렇지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정호 씨는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지에 작은 무늬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정호 씨는 결국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8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밑이 거뭇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선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날씨와 기양지 일정을 안내하는 목소리였는데 밝고 경쾌한 톤이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조식 자리에서 동창들은 이미 와인 디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앱으로 예약했는데 오늘 저녁 창가 자리 딱 잡았어. 기대된다. 동창 최 씨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약 확인 화면이었습니다. 이름과 날짜, 창가 테이블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봉수 씨도 나도 어제 바로 예약했지. 역시 빠른 게 장땡이야라고 했습니다.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M 예약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객실에 들어오던 첫날 수연이 선내 이용 안내를 설명하면서 크루즈 앱 설치와 사전 예약을 권했던 것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정호 씨는 현지에서 보고 정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흘려들었습니다. 앱도 깔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혼자 9층 메인 레스토랑 예약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 와인 디너 예약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창가 말고 다른 자리도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전 좌석 마감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은요? 내일 저녁도 현재 자녀 좌석이 없습니다. 한정호 씨가 카운터에서 물러났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수평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고 햇빛이 물 위에서 잘게 부서졌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갑갑하게 느껴지는 오전이었습니다. 스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에 선내 스파센터로 내려갔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입구에서부터 퍼졌고 안쪽에서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약 가능한 시간이 있습니까? 직원이 예약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는 모두 마감이고요. 내일 오전 6시 슬롯이 남아 있습니다. 한정호 씨가 되물었습니다. 6시요? 네, 현재로선 그 시간만 가능합니다. 한정호 씨는 잠시 서 있다가 됐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와인 디너가 열리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저녁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깔렸고 웨이터가 와인 잔을 놓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한정호 씨는 그 레스토랑 앞 복도를 지나다가 통유리 너머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동창들이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와인 빛깔이 깊고 붉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서 수연이 동창 회장 이봉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봉수 씨가 무언가 말하자 수연이 웃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 너머의 장면이었으니까요. 한정호 씨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은 선내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뷔페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조명이 밝았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왁자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트레이에 음식을 담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크를 들다가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내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는 음료 무료 쿠폰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누가 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이거 누가 놓고 간 거 아십니까? 웨이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님. 한정호 씨는 쿠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다가 까맣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한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설인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수연 씨 만나셨어요? 한정호 씨의 손가락이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설인이 아니에요. 그냥요라고 했습니다. 한정호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파도가 배옆을 치며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바람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한정호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객실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창문 없는 벽이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쿠폰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선내 로고가 찍힌 작은 종이였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정호 씨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다가 조명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울림이었습니다. 그 쿠폰은 다음 날 아침까지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놓아둔 것인지 여전히 몰랐지만 이제는 짐작이 가는 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쿠폰을 집어 서랍 안에 밀어넣고 세수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사흘 전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데 선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나가사키 기항 예정이라는 안내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습니다. 갑판에 나오니 이미 육지가 보였습니다. 나가사키 항구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항구 뒤로 낮은 산들이 겹겹이 이어졌고 아침 안개가 산허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위에 짠 내음과 섞여 육지 특유의 흙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동창들이 갑판으로 나와 저마다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봉수 씨가 야, 나가사키다. 드디어 일본이야. 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기항지 투어 집합 장소에는 이미 인원 확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명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우스텐보스 테마파크 투어와 온천 료칸 투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오전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동창들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이봉수, 최재덕, 김순분. 이름이 불릴 때마다 손을 들고 웃으며 모였습니다. 11명의 이름이 차례로 불렸습니다. 한정호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연이 명단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정호 씨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정호 고객님은 사전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한정호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신청을 안 했다고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출발 이틀 전까지 앱이나 유선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 확인된 내역이 없습니다. 한정호 씨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런 안내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수연은 잠시 한정호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출항 전 공지 문자와 탑승 당일 선내 안내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정호 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창 최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 신청 안 했어? 나는 집에서 미리 다 해놨는데. 한정호 씨가 바빴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봉수 씨가 투어버스 쪽으로 걸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호야, 우리 갔다 올게. 하우스텐보스 꼭 가봐야 해. 거기 진짜 예쁘다더라. 동창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부두에 한정호 씨만 남았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사찰 예불 투어인데 내일 오전 5시 반 출발입니다. 오늘 자유시간을 원하시면 그냥 항구 주변을 둘러보셔도 됩니다. 한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새벽 5시 반. 되묻는 말이었지만 물음표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한정호 씨는 잠시 항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청하죠.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려 했지만 오전 첫 번째 버스는 이미 정원이 찼습니다. 수연이 안내했습니다. 다음 버스는 30분 후에 출발합니다. 항구 대기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5월의 나가사키 아침 햇살이 부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발치 근처를 걸어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현지 할머니가 한정호 씨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정호 씨도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이 꽤 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복도로 나서니 배 안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혼자 울렸습니다. 집합 장소에 나가보니 수연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몇 명과 한정호 씨, 그리고 수연이었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나가사키 시내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깔려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의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늘하고 맑은 냄새였습니다. 한정호 씨는 자리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수연이 앞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돌계단을 올라서자 안개가 낮게 깔린 경내가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새벽바람에 낮게 울렸습니다. 땅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돌 위를 밟을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향내음이 공기 중에 가늘게 퍼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차를 내왔습니다. 작은 도자기 잔에 담긴 녹차였습니다. 한정호 씨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풀 냄새가 섞인 쓴맛이 혀 끝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단맛이 왔습니다. 한정호 씨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경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먹빛 하늘이 남색으로, 남색이 다시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연이 멀찍이 떨어진 돌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오후에 하우스텐보스에서 돌아온 동창들이 왁자하게 모였습니다. 와인병을 들고 흥겨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봉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호야, 우리 오늘 너무 좋았어. 내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정호 씨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나쁘지 않았어. 동창들이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가사키를 떠난 배는 다시 바다 위로 나아갔습니다. 동창들은 기양지에서 사온 기념품과 과자를 펼쳐놓고 라운지에서 떠들썩하게 저녁을 보냈습니다. 한정호 씨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맞장구도 쳤습니다. 하지만 이봉수 씨가 하우스텐보스에서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돌려 보일 때 한정호 씨는 사진을 받아들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풍차 앞에서 동창들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신만 빠진 사진이었죠. 그는 좋다고 한마디 하고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이번 크루즈의 마지막 공식 행사인 캡틴스 갈라 나이트였습니다. 선사 측이 여행의 마지막 밤을 기념해 여는 공식 만찬으로 정장 착용이 필수였고 전 구역 중 가장 넓고 화려한 그랜드 다이닝룸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동창들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넥타이를 할지, 누가 드레스를 챙겨왔는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정호 씨는 객실로 돌아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구김을 펴며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여행 내내 편한 신발 위주로 챙기다 보니 정장 구두를 넣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캐리어 바닥까지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운동화와 가벼운 슬리퍼뿐이었습니다. 선내 기념품 숍으로 내려갔습니다. 구두를 파는지 물었더니 직원이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샌들과 슬리퍼, 캐주얼 스니커즈가 전부였습니다. 정장 구두는 없었습니다. 사이즈를 물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정호 씨가 선반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7시 그랜드 다이닝룸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드레스와 쇼를 걸쳤고 남성들은 저마다 차려입은 정장에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향수 냄새가 복도에 은은하게 퍼졌고 웨이터들이 입구 양쪽에 서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다이닝룸 안에서는 현악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문틈을 타고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한정호 씨는 회색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그 줄 안에 서 있었습니다. 좌석 배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테이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안내를 따라 들어가니 동창 회장단이 앉은 중앙 테이블과는 반대쪽이었습니다. 배정된 자리에는 이미 독일인 부부와 일본인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이자 독일인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독일인이 무언가 말했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정호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앙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봉수 씨가 동창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르는 것이 보였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이봉수 씨가 자리를 둘러보다가 한정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잔을 들어 건배하는 신용도 했습니다. 멀리서 혼자였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놓였습니다. 독일인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본인 노부부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음식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씹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여러 소리가 들렸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소리들 뿐이었습니다. 캡틴과의 기념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입구 쪽에 촬영 공간이 마련되었고 줄이 생겼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발코니 이상 객실 고객부터 먼저 입장하는 순서였습니다. 한정우 씨가 줄을 서자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잠시 후에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한정우 씨가 뒤쪽 대기 구역으로 옮겨섰습니다. 앞에서 동창들이 캡틴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동창들이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정우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도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흰 와이셔츠, 그리고 운동화. 머리는 단정했고 자세도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사람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한정우 씨는 거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세면대 흰 도자기 표면에 물방울이 하나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무전기를 한 손에 들고 행사 진행을 확인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이 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여행 내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인사였습니다. 한정우 씨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초콜릿 무스였습니다. 독일인 남성이 엄지를 치켜들며 맛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한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스푼으로 한 입 떠서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지나치게 달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조명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 나이트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 씨는 잠시 앉아서 일어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웃는 얼굴들, 악수하는 손들, 사진을 찍는 핸드폰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쪽으로 걸어서 다이닝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자 연주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던 한정우 씨는 한참 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다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강했고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흩어졌습니다. 난간을 잡으니 쇠가 차가웠습니다. 멀리 수평선 어딘가에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한정우 씨는 난간을 잡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선체를 낮게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갑판문이 열리며 동창들이 나왔습니다. 이봉수 씨가 맥주캔을 들고 먼저 보였습니다. 야, 정우 여기 있었네. 우리 마지막 밤인데 같이 한잔하자. 동창들이 하나둘 난간 쪽으로 모였습니다. 누군가 과자를 뜯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트로트 가락이 바람 속에 섞였습니다. 한정우 씨가 건네받은 맥주캔을 땄습니다. 차갑고 씁쓸한 맛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이봉수 씨가 말했습니다. 야, 이게 여행이지. 이 나이에 이런 바다 위에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한정우 씨가 캔을 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동창들이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한정우 씨도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어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엔진 진동이 여전했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덜 신경 쓰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부산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선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아졌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선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짙은 해무로 인해 속도를 감속한다는 안내였습니다. 한정호 씨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왔습니다. 굉음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선체 전체가 흔들리는 둔탁한 충격이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물병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정호 씨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완만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야 할 만큼 기울었습니다.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끊이지 않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선내 방송이 터졌습니다. 침착하지만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승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지정 집합 지점으로 이동하라는 안내였습니다. 한정호 씨가 침대에서 내려서다가 기울어진 바닥에 발이 헛디뎌 벽을 짚었습니다.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침대 아래 수납함이었습니다. 꺼내서 걸치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복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를 안은 여성이 울면서 계단 쪽으로 달렸고 노인 한 명이 벽에 기댄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경보음이 쉬지 않고 울렸고 비상조명이 복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정호 씨가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뒤엉켰습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한정호 씨의 옆구리를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계단 모서리였습니다. 한정호 씨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오른쪽 무릎이 계단 가장자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려고 왼발에 힘을 주었지만 기울어진 바닥과 충격으로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쳐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정호 씨가 난간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정호 씨 바로 앞이었습니다. 시선을 들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손전등을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는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수연이 한정호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손 주세요. 한정호 씨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한번 울렸습니다. 수연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몸을 일으키며 한정호 씨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치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한정호 씨에게 씌웠습니다. 한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잖아. 수연이 이미 버클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가시죠. 집합 지점까지 가는 길에 수연은 한정호 씨를 부축하면서도 다른 승객들을 이끌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웅크린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고 방향을 잃고 서 있는 외국인 부부에게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침착했습니다. 한정호 씨는 그 옆에서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집합 지점이 거의 다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선체에서 철제 구조물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벽 쪽 승객을 밀어 통로 안쪽으로 이끌다가 튀어나온 철제 난간에 오른쪽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한쪽 무릎을 살짝 꿇었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깨 쪽 재킷이 찢어졌고 그 사이로 핏기가 번졌습니다. 한정호 씨가 보았습니다. 괜찮아? 수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뒤에 남은 승객들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한정호 씨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멈추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수연의 어깨를 보다가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경보음이 아직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어둡고 깊었습니다. 한정호 씨의 손이 구명조끼 버클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구명조끼였습니다. 구명보트가 부산항에 닿은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선착장에는 이미 구급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항만 직원들이 뛰어다니며 승객들을 받아냈습니다. 부두 위에 흰 조명이 쏟아졌고 카메라를 든 취재진이 멀찍이 울타리 너머에서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이 담요를 두른 채 하나둘 부두로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서로를 붙잡고 섰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젖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무릎 부상이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채로 고개를 돌리니 저 멀리 다른 들것이 보였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임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재킷은 이미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붕대 사이로 붉은 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 소리는 거리와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분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고 강했고 침대 바퀴 소리와 의료진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정호 씨는 처치를 받고 6인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무릎에 붕대가 감겼고 진통제가 링거에 섞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으니 배 위에서의 일들이 토막토막 떠올랐습니다. 경보음, 기울어진 복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계단,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던 수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서린이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뉴스를 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괜찮다, 별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서린은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정호 씨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이는 한정호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 있어?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 병동이에요. 어깨를 많이 다쳤대요. 한정호 씨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부산 아침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때 한정호 씨가 간호사에게 휠체어를 부탁했습니다. 무릎 때문에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간호사가 난색을 표했지만 한정호 씨가 다시 부탁했습니다. 결국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 옆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수연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전체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한정호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수연이 몸을 바로 하려 했습니다. 그냥 있거라. 한정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붕대, 고정된 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위에서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왜 나를 구했나?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연이 천장을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설인이 아버지시니까. 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호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잠시 있었습니다. 코끝이 붉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떴습니다. 한정호 씨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며 수연의 성 안쪽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허공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고 낮고 천천히 나온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한정호 씨가 휠체어를 돌리려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의 어머니 박순례 씨였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박순례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황급히 들어오다가 휠체어에 한정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상견례 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아래로 향하는 고개였습니다. 박순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아들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한정호 씨가 휠체어를 밀며 병동 끝 창가에 멈췄습니다. 설인이 그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 씨랑 결혼할 거예요. 이번엔 아버지 눈치 안 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정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지 않은 채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이 멀리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고가 난 크루즈가 예인선에 이끌려 부두에 묶여 있었습니다. 흰 선체 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던 크루즈는 며칠 뒤 조용히 수리부두로 옮겨졌습니다. 수연은 어깨 수술을 받고 3주 가까이 입원했습니다. 회복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설인이 매일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없이 옆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수연도 굳이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깎아온 사과를 받아 먹고 창밖을 함께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한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한번 오겠다고 하시던데. 수연이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병실을 찾아온 것은 수연이 퇴원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한정호 씨의 손에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접 시장에서 골랐는지 포장이 단정하지 않고 소박했습니다. 수연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한정호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거라.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도 기다렸습니다.
한정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이한테 들었네만 내 여행 담당자가 원래 자네가 아니었다는데 직접 인솔하겠다며 자원했다고. 수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나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보복하고 싶었나 보구만. 수연이 잠시 성한 쪽 손으로 이불 끝을 매만지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랑했었던 여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비록 파혼은 했지만 제가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도리인 것 같았습니다. 한정호 씨가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회사 규정과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것들이 천천히 정리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연의 어깨는 조금씩 나아졌고 한정호 씨의 무릎은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서린이 수연의 손을 잡고 한정호 씨 앞에 섰을 때 한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가 날 잡아 라고 말했습니다. 예식장을 고르는 것은 수연과 서린이 함께 했습니다. 대형 웨딩홀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른 곳은 부산 영도 해안가 근처에 있는 작은 가든 예식장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야외 공간에 흰 천막을 치고 나무 의자를 두 줄로 세우면 딱 맞는 규모였습니다. 꽃 장식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흰 작은 꽃들을 소담하게 묶은 부케와 통로 양쪽에 놓인 초록 화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예식날 아침 수연은 양복을 혼자 입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팔을 위로 올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단추를 잠그는데 손이 한번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다가 아버지 윤만수 씨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넥타이를 잡고 서 있으니 윤만수 씨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넥타이 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수연의 가슴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윤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서자 수연이 거울을 보았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했습니다.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회사 동료들, 서린의 대학 친구들, 그리고 양가 친척 몇 명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5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었지만 가든 안에 자리를 채우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흰 천막 자락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수연의 부모가 들어설 때 윤만수 씨는 새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 솔기가 이번엔 반듯했습니다. 박술래 씨가 옆에서 연한 하늘색 한복을 입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객 자리에 앉자 앞줄에 앉아있던 한정호 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왔습니다. 윤만수 씨가 일어서려 하자 한정호 씨가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만수 씨가 잠시 한정호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린이 아버지 한정호 씨의 팔을 잡고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흰 드레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린이 가까이 오자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정호 씨가 딸의 손을 수연의 손 위에 얹어주고 물러섰습니다. 돌아서는 한정호 씨의 눈가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로 걸어가 앉으며 손으로 눈 아래를 한번 닦았습니다. 최명숙 씨가 옆에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한정호 씨가 받아쥐었지만 펴지는 않았습니다.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정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준비한 메모지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한번 내려다보다가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갈라졌습니다. 한정호 씨가 한번 헛기침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형편을 먼저 봤습니다. 가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천막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 신랑 윤수영 군이 저를 구했습니다. 몸으로요. 제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설인이 아버지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한정호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한번 끊겼습니다. 그는 시선을 수연에게 고정한 채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방, 앞으로 잘 부탁하네.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가는 한정호 씨의 등이 보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그 박수 소리 안에서 한정호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인이 수연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짧고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과 설인이 통로를 걸어 나오는데 가든 너머 바다 위로 햇살이 넓게 퍼졌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에 하얀 크루즈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잠깐 그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인도 따라 시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보다가 수연이 설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가든 한쪽에서 윤만수 씨가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과 아직 붕대 자국이 남은 손이 맞닿았습니다. 윤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설인의 드레스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흰 꽃잎 하나가 통로 위를 날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